오늘 그러고 보니까 혼자 아이패드 안 들고 오셨네? 본 친구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이거 경기필에서 주는 거냐고. 자기들이 출연할 때도 이렇게 다 준비가 돼 있냐고. 그래서 내가 네가 갖고 가야 한다고. 저희가 이렇게 돈이 많지 않아요. 차라리 이런 얘기를 안 할 걸. 그럼 좀 있어 보일 텐데 경기필이. 평론가로서 이제 좀 슈만을 좀 조명하고 싶은데, 슈만은 그러면 당시에는 평론가로 더 유명했었던 거죠? 그렇죠. 당시에 그 음악계의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언론이 되게 발전을 해서 정보의 교류가 되게 활성화가 되었는데 거기에 뛰어든 거죠, 슈만이. 그리고 아버지가 일단은 문학 쪽에 재능이 많으셨었고 본인도 이제 서적상의 아들이었고 네. 그리고 이제 문학과 그 음악 사이에서 되게 갈등을 많이 했을 정도로 문학적인 자질도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슈만이 소설도 썼어요, 사실은. 그리고 장 파울이라는 그 낭만주의 소설가에게 굉장히 많이 매료가 돼 있었던 케이스였고, 아까 그 말러랑 클라라 슈만의 같은 가사를 갖고서 가곡을 만들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제 그런 게 그 당시에 전반적인 어떤 독일의 낭만주의 문학에 지대한 영향을 받았던, 그리고 그때 당시 다 살아 있었으니까 그 작가들이, 그래서 실제로 같이 교류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어떤 음악과 문학을 갖다가 이제 접합시키는데 되게 관심이 많았던 음악가가 슈만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 이전에는 음악이 문학보다 우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예술의 어떤 위계 구조를 살펴봤을 때에 순수 예술이라는 어떤 관점이 처음에 시작이 됐을 때 언어는 그냥 보조적인 역할을 했을 뿐이고 그 안에서 사실 미학을 찾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언어 없이 뭔가 이제 아름다움을 갖다가 표현할 수 있는 게 음악이기 때문에 음악이 훨씬 더 서열이 높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바로크 시대라든가 뭐 르네상스 시대라든가 이럴 때는. 근데 이제 그게 역전이 된 게 낭만주의 시대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문학이 모든 장르의 예술을 갖다 이끌고 가는 이제 그 시대가 유일무이했던 시대가 사실은 19세기 낭만주의였거든요. 슈만 같은 경우는 이 음악을 문학만큼 끌어올려 보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음악으로 문학의 스토리라든가 아니면 그 안에 서정성이라든가 이런 걸 표현을 하려고 하는데 일일이 뭔가 설명하듯이 이렇게 표제음악이라든가 이런 걸로 가는 게 아니라 추상적으로 표현을 하려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그런 사람인데, 음악적으로도 그랬는데 이제 그것을 갖다가 비평으로 넘어가면서 글로 표현을 할 때는 음악을 글로 쓰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저 항상 쓸 때마다 되게 고민이 많은데 무슨 삽질을 내가 하고 있는 건가 이제 그런 고민을 할 정도로 언어로 돼 있지 않은 것을 갖다 언어로 형상화하는 게 되게 힘든 일인데 그걸 슈만이 꽤 잘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슈만의 업적 중에서 이제 지금 간과되고 있는 업적 중에 하나가 당시에 되게 이렇게 뛰어난 재능을 가진 작곡가랑 연주자들을 갖다가 부각시키는 되게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세례를 주면은 이 사람은 이제 굉장히 훌륭한 아티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런 케이스가 쇼팽이 있었고, 쇼팽, 예. 되게 재밌는 거는 리스트를 굉장히 저평가했어요. 아니 리스트는 아까 전에 네. 그 법정에서 그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애써줬는데 그 부분이 되게 재밌는 게 이 사람이 좀 이율배반적이라고 해야 하나 아니면 양극단에서 이제 어디로 갈지 되게 헷갈렸다고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부분을 갖다가 포착할 수 있는 장면인데, 파가니니의 공연을 보고서는 자기가 건반니의 파가니니가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다 그랬잖아요. 이제 자기도 그 정도로 화려한 기교를 갖다가 부려보겠다, 이제 사실 그 의미거든요. 그래서 연습도 되게 엄청나게 하다가 손가락 불구가 되고, 초창기에 썼던 작품들을 보면 엄청난 기교적인 작품들이 많아요. 토카타라든가 콩쿨에서 주로 쓰는 그런 곡들이 되게 많다면서요. 이제 그 정도로 되게 엄청나게 기교 위주의 곡들인데 자기는 못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음악적으로도 그거를 갖다 쓸 수 없게 됐는데 리스트는 그걸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초저기교 연습곡을 갖다 작곡을 하고 진짜 자기가 되고 싶었던 건반니의 파가니니를 리스트가 하게 된 걸 보고서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질투를 하게 된 거죠, 슈만이. 그러면서 기교가 전부가 아니다 까는 거죠, 속된 말로. 그래서 리스트의 기교는 리스트의 음악은 그거는 예술이 아니야, 그거는 그냥 묘기일 뿐이야, 그러면서 그 음악 신보라고 자기가 발간하던 평론지에다가 끊임없이 써요. 재밌는 거는 리스트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질 않아요. 오히려 슈만이 초창기에 썼던 그런 기교적인 곡들 너무너무 좋게 평가를 해요. 이건 정말 되게 뛰어난 곡이라고. 그러면서 제자들한테 연주해보라고 시키고, 너 그것밖에 연주 못하냐고, 이게 이렇게 위대한 곡인데. 그러면서 이제 슈만을 갖다 오히려 좀 높이 평가하는, 가진 자의 여유랄까? 슈만이 좀 조금 그렇네요. 아니 근데
관객들한테 더 잘난 척하듯이 아니 잘난 네. 척은 아니지만 잘난 척이죠. 그렇죠. 근데 묘기라고 부를 정도로 리스트 곡은 테크닉 위주고 그리고 그 쇼업을 되게 리스트가 되게 중요하시네요. 아주 잘했죠. 그러니까 파가니니한테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여자 관객들이 어떻게 하면 자지러지는지를 다 알고서는 이제 그 행동들을 다 한 거죠. 되게 유명한 일화가 사실은 리스트 이전에는 피아노를 건반이 사람들이 보이게 객석을 등에 지고 이렇게 연주를 했거든요. 등을 보고 그러면은 리스트 같은 경우 자기 잘생긴 얼굴이 안 보이니까 그 피아노를 갖다가 옆으로 돌려서 연주를 하게 된 최초의 피아니스트가 리스트거든요. 그때 등 이렇게 하셨어야죠. 여자들이 전부 다 진짜 자지러질만 했어요. 그 장갑이라든가 자기가 땀 닦은 손수건 같은 거를 갖다가 공연 끝나고 일부러 피아노 위에 두고 가면은 관객들이 다 그거를 자기가 갖고 가려고 이제 무대 위에 이제 올라가가지고 그거를 쟁취를 하다가 서로 찢어서 갖고 가고 그리고 하나도 취득을 하지 못한 여자들은 너무 우울한 나머지 땀맛이라도 보겠다 그래서 피아노 위를 혀로 핥았대요. 아 진짜 아이돌 느낌이 거의 나구나. 아이돌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거를 리스트가 잘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때 그러한 분위기를 당시에 그 작가였던 하이네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리스토마니아라고. 슈만 입장에서는 그렇게밖에 쓸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아. 음악 그 자체로서 승부를 하는 게 아니라 음악 자기 외적인 것을 외적인 갖고 거, 외모 막 그러니까 그리고 당연히- 슈만이 더 못생겼잖아요. 못생겼어. 네, 못생겼어요. 리스트보단 못생겼잖아요. 리스트 잘생겼어. 리스트는 정말 잘생기고 어떡하고. 그때 당시 키가 180이 넘었대요. 키도 커. 네. 그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의 평론가와 과거의 평론가가 크게 뭐 다르지 않네요. 역할 아니죠. 그때 당시의 평론가는 음악을 할 줄 아는 음악가였던 음악가였던 사람들이 평론가? 평론을 썼던 거고 지금의 평론가들 중에 음악을 전공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죠. 저를 포함해서. 아니 그때 당시에는 그러면은 음악을 하지 않았던 사람은 평론을 하지 않았었어요? 지금 현재 남아있는 평론의 그 자료들을 보면은 대체로 처음에 음악가로 다들 시작을 했어요. 음악을 갖고 먹고 살 수 없는 걸 이제 파악을 하면서 근데 그런 어떤 평론 문화가 낭만주의 시대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바로크 시절이라든가 심지어 르네상스 시절에도 그걸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대체로 보면은 지금까지 남아있는 평론들은 그들이 평론가이자 작곡가였어요. 이 얘기 들어보니까 한 가지 이때에는 있었던 문화인데 지금은 좀 많이 안 하는 것 중에서 이제 신인 예술가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쵸. 평론하고 홍보하고 이런 것 역할들이 조금 부족하다고 해야 되나? 왜냐면 지금 같은 요즘 경우에 들어? 예 오히려 지금 많아진 건가요 기회가? 평론의 문화가 옛날 같지 않은 게 그 시절에는 진짜 그들이 권위를 갖고 있었던 거고 플랫폼이 그들이 쓴 글밖에 없었잖아요. 네. 이제 그걸 보고서 잘한다는데 한번 가서 보자 그러면서 흥행몰이를 한 건데 지금은 뭐 이렇게 유튜브 뭐 그쵸. 그 인터넷 꼭 평론가를 거치지 않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취향의 아티스트를 갖다가 찾아서 갈 수 있는 플랫폼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리고 평론가의 그 어떤 주관적인 평론을 또 100%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슈만이 살던 요 낭만주의 시대에는 이렇게 권위를 가진 평론가라든가 평론 잡지라든가 이렇게 딱 있으니까 이제 여기서 인정을 못 받으면은 그대로 그냥 이렇게 아웃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삼류로 남는 건데 나머지는 다 연주를 못하던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이제 곡이 다 형편없었을까라고 생각을 할 때에 그렇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다양한 스타일의 음악이랑 연주들이 자신들의 취향에 맞춰서 사람들이 찾아가서 볼 수 있는 누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시대가 도래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뭔가 글을 쓴다면은 이 연주가 다른 연주랑 어떻게 다른지 이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써야지 다른 연주보다 이 연주가 뭐가 잘났고 뭐가 틀렸고 이제 이런 데에 맞춰서 쓰는 거는 이제 너무 시대착오적인 그 시도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 생각을 하거든요. 잠깐 얘기 들어보니까 저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플랫폼의 변화? 옛날에는 이제 신문사가 있으면 거기에 글을 기고해야지만 뭔가 다른 관객들한테 어필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다 블로그에다 글 그렇죠. 쓰고 네. 뭐 유튜브에다 후기 남기고 가끔 저희 공연 이제 후기 같은 걸 리서치하다 보면 정말 좋은 블로그도 가끔씩 이렇게 그러니까요. 보이거든요. 네. 그 슈만은 좀 여러 가지 필명을 썼다고 좀 알려져 있어요. 슈만이 이제 대표적으로 사용한 필명은 뭐 플로레스탄과 오이제비우스. 필명이 왜 두 개? 아니 두 더 개면 있어요. 더 있어요. 두 개는 더 있어요. 네. 알려진 게 두 개인 거예요? 네. 그 이제 여러 곡에서 그 플로레스탄과 오이제비우스의 어떤 성격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 미르텐, 그 슈만이 이제 클라라한테 헌정했었던 그 가곡에서도 오이제비우스와 플로레스탄 그 성격을 이제 들으실 수가 있고 한마디로 말하자면 오이제비우스는 굉장히 예술성이 있는 굉장히 섬세하고 지적이고 네. 플로레스탄은 정열적이고 열정이 가득하고 막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다혈질. 네, 다혈질. 네. 음악 평론을 한 그거를 제가 잠깐 한국말로 이제 번역을 해드리면 오이제비우스가 이제 달콤한 예술가예요.
가까이 오세요. 그리고 당신을 가리켜 어둡게 평가하는 것에 대해 두려워 마세요. 하늘이 압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도 되게 다정다감하다. 네, 다정다감하고 플로레스탄, Jetzt an die Löwe. 이제 사자가 나타납니다. 블리tzen, 번쩍 이런 식으로 얘기해. 요 둘이 너무 상반이 되니까 요 둘을 중재시켜주는 그런 인물이 또 있어요. 마이스터 라로. 이 라로가 클라라 로베르트. 그 다음에 이제 끼아라나. 이건 누구냐면은 클라라거든요. 클라라를 조금 약간 이태리식으로 발음해가지고 시 같다. 아니 근데 그 시 같은 걸 떠나서 그게 글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걸 사람들이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하는데 글을 이렇게 쓰기 힘들어요.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어휘가 다 따로 있거든요. 자신의 정서를 갖다가 분열을 시켜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썼다는 소리인데 저는 그래서 이거 그 다중인격자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다중인격자인 거예요. 다중인격자라고 근데 이때부터 이미 정신병의 기미가 이제 있었던 거예요. 아니, 근데 제가 이제 보기에는. 그- 그러니까 네? 어휘를 쓰는 게 자기가 의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그러니까요. 자기가 쓰게 되는 건데 네. 어떻게 써도 이제 한 사람이 쓴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데 그 오이제비우스가 쓰는 그 단어들과 그리고 플로레스탄. 플로레스탄이 쓰는 단어가 완전히 달라요. 어휘가 그리고 성격도 다르니까. 성격도 다르고 만들어내. 제정신이면 결코 그걸 그렇게 쓸 수가 없어. 그 클라라가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아, 클라라는 두 사람의 죄송해요. 음악도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솔직히 얘기를 하면은 한 사람이 작곡한 것 같지 않은. 예. 그래도 작가마다 어떤 그 습관이 있지 않나요? 글 쓰는 습관들? 그게 여기서 안 보이더라니까요. 정신분열 맞대니까. 네. 좀 너무 저는 소름 끼쳐요 사실. 다음 질문 이제 카니발에 대해서 좀. 카나발, 예, 예. 카나발. 예. 예. 근데 이게 사실 좀 그 초창기 곡이잖아요. 거기에 그 곡 중에 오이제베스도 있고 플로레스탄도 그게 있고. 곡 제목이에요. 다비드 다비드, 네, 동무곡도 네, 그렇죠. 사실 그 사람의 다중인격의 이제 뭔가 결합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미르텐. 네, 미르텐도 그렇고 크레스머리아나도 마찬가지고 단편적으로 썼는데 그 단편들이 다 성격들이 달라요. 그럼 슈만이 이제 다중인격을 앓고 있었던 게 이제 추측하건데 네. 좀 초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 매독에 걸린 건 되게 일찌감치 걸렸을 테니까 이제 사창가를 일찌감치 돌아다니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니 돈이 없는 자중 좀 하시. 돈도 없었다면서요. 뭐 돈으로 그 여자를 사지는 않았겠죠? 카르나발이 총 11개의 곡으로 구성돼 있잖아요. 네. 그 10, 11, 12를 저는 조금 좀 재밌게 봤거든요. 10번 제목이 끼아라나. 이게 당연히 클라라. 클라라. 그다음에 12번이 에스트렐라. 그래서 클라라 전에 약혼을 잠깐 했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쇼팽이 있어요. 근데 그 두 곡을 한번 들어보시면 끼아라나 그렇죠? 이제 클라라를 묘사한 그 작품을 보면 뭔가 달콤할 것 같은데 굉장히 단조에 뭔가 좀 서글픈 그런 그러니까 그 엘네스틴이라고 하는 그거를 보면은 폭풍우가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느낌이 나요. 쇼팽은 뭔가 이렇게 뭔가 평안하거든요. 쇼팽 바깥에 그 낀 그 두 여자의 곡에 저도 좀 흥미롭거든요. 작가님. 저는 오이제비우스를 거기서 제일 좋아해요. 그 아까 네. 말씀드렸던 그 침묵의 미학. 예. 네. 오이제비우스랑 플로레스탄 네, 그게 붙어 있어요. 그리고 오이제비우스가 먼저 연주가 돼요. 그 다음에 플로레스탄이 바로 연주가 돼서 오이제비우스만 처음에 들었을 때는 그냥 좀 지루하다 재미없다 싶은데 그 다음에 플로레스탄을 듣고 나면은 다시 트랙을 돌려서 오이제비우스를 듣게 돼요. 예, 이게 이렇게 다르구나. 그러면서 둘이 붙여놓은 게 저는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그 이제 양극단 사이에서의 갈등, 이제 어느 쪽으로 향해야 하는지 모르는 이제 그거를 좀 상징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모음곡 중에 그 파가니니도 파가니니가 있어요.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보면 이 사람이 파가니니에게서 단순히 기교만 본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게 되게 복잡하고 화려한 기교 위주로 갔다가 어느 순간에 급정거를 한 다음에 되게 조용하게 연주가 됐다가 다시 또 막 이렇게 그 화려하게 갔다가 이제 그런 곡이에요. 그 파가니니 그 곡이. 파가니니가 사실은 기교도 기교지만은 벨칸토 오페라에서 서정성을 갖다가 또 따가지고 기악 솔로에 도입을 시키는 또 공헌을 한 음악가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슈만이 거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집중을 했구나. 예, 그것을 갖다 알 수가 있어서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그냥 파가니니의 어떤 작곡의 측면에서 뭔가 후회가 아닐까, 건반 위의 후회가 아닐까 그 생각을 했어요. 결국 본인은 피아니스트가 되는 거에 실패를 했지만은 결국 죽기 전에도 그 라인강이 자기 몸 투신하기 전에도 마지막에 피아노랑 바이올린을 위한 작품을 편곡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파가니니 카프리스 곡을 갖다가 이제 피아노 반주를 붙여가지고 편곡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마지막 곡이에요, 그 사람의. 그리고 결국 마지막 곡을 다 완성하지 못하고 자기가 정신병에 걸린 걸 자기가 알았어요. 알아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병신병원에 들어가겠다고 얘기를 하고서 요양원에
요양원에 들어갔다가 곡을 다 쓰고 나서 라인 강에 그다음에 투신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끌어냈던 거죠. 살고. 예. 그러고 진짜 요양원에서 굶어 죽었죠. 예. 말 그대로 정말 굶어 죽었죠. 밥을 갖다 안 먹어가지고. 말년. 어떻게 보면은 슈만의 일생을 가장 잘 표현한 작품이 카르나발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건 초창기. 아직 완벽하게 미치지 않았을 때. 완벽하게 미치었을 때. 예. 조금 증세가 이렇게 보였을 때고 그 이후에 사실 다비드 동맹 모국이나 뭐 그렇죠. 크리슬러 리아나는 진짜 이거는 정신이 미치지 않고서는 이렇게 작곡하기 힘든 곡이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피아니스트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 하면 제가 오늘 이렇게 평론가 슈만에 대해서 이제 정말 어느 콘텐츠보다도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봤고요. 마지막으로 슈만의 교향곡과 말년에 대해서 정말 인폼을 드릴 수 있는 내용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악가들 중에 글 쓰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주 희귀한 케이스고 그런 분들은 정말 글을 잘 쓰시는 분들이에요. 저는 되게 좋아하는 칼럼이 이진상 피아니스트 칼럼이거든요. 가서 엎드려서 절해야 할 정도로 최고의 문학성과 기발한 아이디어를 갖고 작가님이 저 계시는 정도까지 극찬하시는 네. 거 저 진짜 진짜 볼 때마다 이제 존경합니다. 그러고서 앞에서 절하고